하나 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문학 2개만 하면 끝납니다. 원래 같았으면은 아마 시가 2개 있고 막 소설 하나 있고 막 그랬을 텐데, 이번엔 조금 적어요. 그래서 시간이 남으면은 우리 7주차 때 하지 못했던 국제 경상수지, 국제수지 뭐 이런 거 할 겁니다. 경상수지 같은 거. 예. 이거 뭘 했어요? 뭘 해? 원고지? 원고지는 해보죠. 아, 그랬습니까? 자, 일단 2작품. 일단 생명이라는 작품이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성의꽃 2가지인데, 여러분들이 원래 성의꽃이라고 하면은 최두석 시인의 성의꽃이면 아마 생각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버스 안에서 막, 그래가지고 해외에서 하는 거 있어요. 네, 그런 거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 대중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구나, 막 열정이 있구나, 뭐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이건 조금 달라요. 예. 말 그대로 다 뭘 가치를 두고 있냐? 생명에 대한 가치를 두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생명이라는 것 말 자체는 뭐야? 긍정적인 가치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그렇죠? 그죠? 자, 가부터 어떻게 보면 보기를 한번 갖고 갈까요? 보기 한번 갖고 가야 될지 크게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180페이지 3번 잠깐만 보고 넘어갑시다. 자, 김남조의 생명과 뭉정이의 성의꽃은 모두 거기 동그라미 겨울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바탕으로 둘 다 겨울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갖고 있는데, 요 시간적 배경은 뭐와 관련되어 있을까요? 우리 생명이랑 비교했을 때 생명이 제대로 피어날 수 있는 시간일까? 아니죠. 그럼 보통 여기에서의 겨울은 생명이랑 비교해봤을 때 우리가 부정적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쵸? 부정적 상황. 그리고 생명을 뭐 할 수 없는 상황. 생명을 이뤄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요런 부분도 있어요. 대상에 대한 관찰과 그 다음에 인식의 확장이라고 했어요. 인식의 확장. 자, 우리가 요거를 그냥 보시면 돼. 인식의 확장이 드러났다는 얘기는 뭐가 쓰였다는 얘기예요? 인식의 확장? 확장! 이거 뭐라고 그래? 졸리세요? 벌써 눈이 반은 감긴 것 같은데. 뭐야? 아세요? 너 알아야지. 이제 알아야 돼. 야, 문학 개념 내가 하루 종일 설명하는데 모르면 어떡해요? 점층법이죠. 인식의 확장은 우리가 정층법과 연결시켜주면 돼요. 혹은 점층적 인식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자, 아무튼 간에 주제의식을 형성하고 있는 작품이다. 특히 이 2작품에서 화자는 추운 겨울 일상적 공간에서 마주하게 되는 대사를 관찰하여 고통과 시련의 상황을 거기 밑줄 역설적으로 인식하고, 이러한 인식. 근데 어떻게 인식하고 있다고요? 역설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대요. 그죠? 역설적 인식. 그 다음에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깨닫게 되는 삶의 진리와 성숙한 정신세계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게 이게 전반적인 배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이제 다시 본문으로 176페이지에 나와 있는 본문 보겠습니다.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생명은 뭐라고 했어요? 추운 몸으로 온다 했어요. 추운 몸. 추운 몸이니까 당연히 어떤 상태? 그렇죠? 부정적 상태죠. 그죠? 왜? 지금 겨울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랑 연결되겠죠? 근데 여기 잠깐만 체크를 한번 해주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발가벗고 언 땅에 꽂혀 자라는 초록의 겨울보리라고 했어요. 그럼 이런 겨울의 상황에서 뭐 하고 있어요? 이 겨울보리가 자라고 있대요. 일단 생명력이 자라고 있대요. 이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생명력이 자라고 있대요. 그 다음에 초록이라는 말이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색채 넣어줄 수 있겠네요. 색채어. 혹은 색채 이미지 라고 넣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생명의 어머니도 먼 곳. 그래, 생명이 피어나기 힘든 공간. 그래서 추운 몸으로 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봐봐요. 추운 몸으로 온다. 그 다음에 추운 몸으로 왔다. 이러니까 뭐랑 연결이 가능? 이거 넣을 수 있죠?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 그죠?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 넣어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거기 생명은 그렇게 왔는데 그 밑에 이제 뭐도 있어요. 진실도 하고 있어요. 여기만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이번엔 진실도. 아까는 생명을 얘기했다면요. 이번엔 진실도 그랬대요. 자, 진실도 어떻대? 부서지고 불에 타면서 온대요. 불에 타면서. 그 다음에 또 어떻대요? 버려지고 피 흘리면서 온다. 이러고 있어요. 버려지고 그 다음에 피가 흘러가면서 나온대. 자, 요거 요렇게 대비 가능하죠? 뭐 있어? 추운 몸, 불에 탄다 라는 부분 연결 가능하죠? 무슨 대비? 무슨 대비? 무슨 대비야 이거? 춥고 불에 탄 거니까. 이거 넣어볼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동시에 또 뭐야? 물론 촉각 대비긴 하지만 둘 다 부정적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동시에 아까까지는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은 이번에는 진실로 뭐가 된 거야? 인식이 확장된 부분이야. 방금 아까 인식 확장이라는 말이 있었으니까. 그죠? 인식의 확장. 요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겨울 나무들을 보라 라고 했어요. 겨울 나무들. 이번에는 관찰하는 대상이 어디로 바뀌었어요? 겨울 나무로 바뀌었어요. 그와 동시에 지금 보라라고 했으니까 뭐가 들어간 거야? 무슨 의미가 들어간 거야? 보라. 벌써 줄려요? 무슨 의미? 겨울 나무들을 봐라. 명령의 의미죠. 명령의 의미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명령의 의미가 들어갔다는 건 여기를 뭐 하라는 얘기예요? 주목하라는 얘기겠죠. 맞죠? 자, 얘는 뭐 한대? 추위에 면도날로 제 몸을 닫는다고 했어요. 모래에 면도날로. 그냥 면도날도 아니에요. 추위에 면도날로 뭐 하고 있다? 몸을 다듬고 있대요. 자, 그러면 일단 얘는 어때? 앞에 있는 부분들이랑 좀 다른 의미죠. 그쵸? 얘는 지금 시련이라고 생각하고 부정적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걸 지금 몸을 다듬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한마디로 얘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시련과 고난을 견디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그리고 몸을 다듬었다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의의나 넣을 수 있고. 그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잎은 떨어져 먼 날의 섭리에 불러가고. 그럼 이게 뭐야? 잎이 떨어지는 걸 뭘로 표현한 거야? 자연의 섭리로 표현한 거죠. 그쵸? 그럼 여기서 뭔가 시든다, 뭔가 여기서 생명이 꺼져간다라는 거는 뭐야? 자연의 섭리랑 연결이 가능할 거고요. 됐나요? 그 다음에 밑에 그것만 하면 쉽게 좀만 기다려봐. 좀만 그만 줘라. 아저씨 괜찮으세요? 되게 힘드신 것 같은데? 아까 내가 봤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돼. 아침에 딱 오자마자 이러고 있어가지고 근데 왜 좀비를 찍나 여기에서 뭐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줄기는 이렇듯이 이번에 두 번째 대상이 나왔어요. 그럼 겨울나무에 있는 이 줄기는요? 자, 줄기는 이렇듯이 충전 부싯돌임을 보라 라고 했어요. 갑자기 뭐가 나왔냐? 부싯돌이 나왔어요. 자, 부싯돌이 뭘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불을 지피는 역할, 불을 지필 때 아주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는 불을 지필 수는 없으니까 그럼 산불나죠? 그러니까 뭘 지필 수 있다고 봐봐요. 생명을 그렇지 지필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잎은 자연의 섭리에 따르고 줄기는 이런 생명을 피워낼 수 있는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니까. 자, 여기도 마찬가지 묶어가지고 뭐 대구를 넣으셔도 되고요. 아까 언급했던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 요것도 같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벌써 4분의 1 왔어요. 이제 좀만 참아주시면 됩니다. 자, 밑에 자, 이런 말이 있어요. 금가고. 이건 오히려 조금 쉬워. 아까 위에 부분도가 조금 쉽습니다. 금가고 일그러진 걸 사랑할 줄 모르는 이는 친구가 아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고난과 시련을
공감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애들은 뭐야? 친구가 아니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뭐야? 고통과 시련을 감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죠? 그 밑에도 같은 의미입니다. 자, 상한 살을 헤집고 입 맞출 줄 모르는 이는, 잠깐 뭐야? 여기도 마찬가지. 고통과 시련을 공감하고 감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겠죠. 친구가 아니다 한 거 보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생명은 추운 몸으로 온다. 자, 1년과 뭐야? 마지막 년이 뭐야? 같아요. 그죠? 완전히 같은 건 아니지만 그 뭐야? 19의 반복쯤으로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12대문 다 지나온 추위로, 자, 거기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12대문 다 지나온 추위, 뭐야? 시련과 고난을 겪은 상태, 그죠? 그거를 이제 인내한 상태죠. 그 다음에 하얗게 드러눕는 한방눈, 눈송이로 온다라고 했어요. 근데 자, 봐봐요. 우리가 보통 눈이라고 한다면은 뭐였어요? 부정적 이미지가 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 눈 중에서도 한방눈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한방눈이라고 했을 때는 뭐야? 뭘로 해석하시는 게 좋아요? 긍정적으로 파악하시는 게 좋겠죠. 맞죠? 근데 이게 왜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되냐? 자, 이렇게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다 겪고 나서 뭐야? 이러한 한방눈이 눈송이로 온다는 것 자체가 뭐야? 앞으로 생명이 피어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되니? 요거 가능성과 연결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뭐야? 성의 꽃. 자, 성의, 이거 뭐였어요? 성의. 알아볼라? 성의를 왜 몰라? 너 버스 안 타봤어? 버스에서 나오는 거잖아. 너 알아볼라? 성의 알아볼라? 들어봤어요? 너 안경 쓰지? 평소에도 쓰니? 안 써? 그거 언제 써? 글씨 안 보일 때? 라면 먹을 때 안 쓰니? 몰라? 너도 안경 안 쓰지? 네. 그러면 성애를 모를 수도 있어요. 안경을 생활하는 친구들은 성애가 정말 많이 끼거든요. 자, 언제? 버스에서 내렸을 때. 특히 여름과 겨울. 여름은 내가 내리면은 이 안경이 푹 나오고요. 겨울에는 내가 버스를 타면 푹 올라옵니다. 여러분들이 안경을 안 써봐가지고 아마 공감이 잘 안 되실 거예요. 저는 안경 꽤 오래 썼습니다. 예, 어느 정도 썼나? 저도 한 18년 정도 꼈어요. 끼다가 이제 제가 한 23, 넷 요 사이에 이제 눈 수술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잘 살고 있고요. 근데 아무튼 이제 그때 당시에 살펴보면요, 안경 썼을 때랑 안 썼을 때랑 차이가 좀 많이 나요. 많이 심해요. 보신 적 있어요? 없죠? 자, 안경 쓴 거를 아마 보시면은 와, 이 새끼 누구지? 이럴 거예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물론 이제 그게 뭐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사람이 사는 어떻게 사는지에 따라 얼굴이 바뀐다고도 하긴 해요. 그래서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관상은 과학이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그런 관상이 좀 바뀌었나 봐요. 삶의 양식이 좀 바뀌면서 뭐 그런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우리가 성애라는 거, 여러분 특히 이제 겨울에 이제 버스 탈 때 그 차에 이렇게 약간 이렇게 맺히는 거 있잖아요. 좀 이렇게 하얗게. 그걸 우리가 성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도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일종의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성애 꽃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진짜 꽃은 아니겠죠. 그죠? 성애로 만들어진 꽃을 얘기하는 건데, 근데 어쨌든 얘는요, 우리가 색을 생각해 봐야 돼요. 약간 얘 이미지를 생각해 봐야 돼. 성애라는 것 자체가 유리에 맺히는 거다 보니까 뭐야, 투명하죠, 생각보다. 그죠? 투명합니다. 자, 우리가 투명하다는 이야기는 사실 뭐랑도 연결이 가능하냐? 그렇죠. 순수성과 연결이 가능할 겁니다. 그 성애꽃이라는 이 자체는 순수함을 상징하는 어떤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바로 연결해 볼게요. 자,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아까도 부정적인 상황을 먼저 깔고 시작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추위가 칼날처럼 다가든 새벽. 부정적 상황이에요. 자, 무심히 커튼을 젖히다 보면은 뭐 하고 있네요? 자, 우리가 새벽이라는 분명히 부정적인 상황이었는데, 자,
커튼으로 젖히니까 유리창에 피어난 아니 이런 황홀한 꿈을 보았나. 자, 여기서 뭘 보고 있대요? 황홀한 꿈을 보고 있대요. 자, 얘가 해당하는 게, 이 황홀한 꿈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성의꽃이 되는 거겠죠. 자, 근데 봐봐요. 자, 얘 새벽이라고 분명 부정적 상황이라고 인식을 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얘가 뭐 하고 있대? 황홀한 꿈을 꾸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 보니까, 자, 요거 자체는 무슨 상황? 대주? 역설. 그렇지. 역설적 상황이죠. 이런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이런 황홀한 꿈을 꾸기는 쉽지 않으니까요. 이거 역설적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역설적 인식 혹은 역설적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도 되니까. 됐니? 자, 그 다음에 세상과 나 사이에 밤새 누가 이런 투명한 꽃을 피워 놓으셨을까? 자, 투명한 꽃을 피워 놨다라는 얘기 자체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 순수성과 연결이 가능하겠죠? 맞죠? 그 다음에 자, 들녘의 꽃들조차 제 빛깔을 감추고 씨앗 속에 깊이 숨죽이고 있을 때, 그러니까 뭐야? 겨울이니까, 그죠? 겨울이니까 뭐 하고 있어요? 꽃들은 씨앗 속에 깊이 숨죽이고 있대. 뭐야? 생명을 피워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맞나요? 그럴 때 이내 쓰러지는 니르바나의 꽃을, 요거 그냥 뭐 고유명사니까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 얇고 날카로운 유리창에 누가 새겨놓았을까? 그러니까 뭐야? 지금 얘기하는 거는 성의 꽃을 누가 새겨놨을까라는 얘기겠죠. 그죠? 의문형 어미가 드러났어요. 그죠? 하긴 사람도 그렇지. 잠깐만. 자, 지금까지 뭐 얘기했다고요? 성의 꽃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지금 뭘로 바뀐 거예요? 하긴 사람도 그렇지. 뭔 말인지 모르겠어? 뭔 말하는지 모르겠어? 뭘로 바꿨어 지금? 사람 새끼로 바꿨죠. 그죠? 자, 사람 새끼로 바뀌었어요. 어디서 사람으로 바뀌었어? 그럼 이거 뭐랑 연결 가능? 그렇죠. 인식의 확장이 드러났죠.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이 인식의 확장이 드러났어요. 자, 그 다음에 가장 가혹한 고통의 밤이 끝난 자리에, 이 밤이 끝났다는 건 뭐야? 시련과 고난이 끝난 자리에, 그 다음에 가장 눈부시고 부드러운 꿈이 일어서지. 자, 여기 부분도 구조가 어때요? 요 부분이랑 비슷한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럼 여기도 똑같이 그대로 연결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 새하얀 신부 앞에 붉고 푸른 색깔들 입 다물듯이. 자, 새하얀 신부가 뭐겠어요? 뭘 비유한 걸까? 눈을 비유한 거겠지. 새하얀 거니까. 그렇죠? 눈을 비유했어요. 눈앞에 붉고 푸른 색깔들이 입 다문다는 게 아까 여기 그 씨앗 속에 깊이 숨죽이고 있을 때랑 연결이 가능하겠죠. 됐어요? 자, 그러니까 사람으로 확장했을 때는 마찬가지 우리가 뭐 후에 고난 후에 뭐가 일어날 수 있다. 황홀함이 일어날 수 있는 거지. 황올 아니에요. 황금 올리브 아닙니다. 그래요? 이거 됐어요? 이해했어? 그러니까 얘네들도 마찬가지. 성의꽃에도 마찬가지. 이 새벽의 황홀한 꿈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사람의 인생도 고난 역경 후에는 이런 황홀함이 찾아올 수 있다. 보상이 찾아올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들녘의 꽃들 모두 제 향기를 씨앗 속에 깊이 감추고 있을 때, 자, 이것도 마찬가지. 뭐랑 연결이 되냐? 아까 얘기했던 제 빛깔을 감추고 향기를, 여기 있죠, 그죠? 이 네 번째 줄이랑 연결이 되죠. 대구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동시에 어떻게 보시면 되냐? 제 빛깔을 감추는 부분은 시각적 심상이고, 여기는 향기니까 후각적 심상이겠죠. 자, 그다음 밑에 어둠이 스며드는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누가 저토록 슬픈 향기를 새기셨을까? 자, 여기서 누가가 누굴 것 같아요? 일종의 절대자 정도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근데 요거 지금 기억하고 옆에 걸 잠깐 보셔야 돼요. 자, 한 방울 물로 쓰러지는 불가해한 비애의 꽃송이들을, 그건 누가 저토록 슬픈 향기를 새기셨을까? 한 방울 물로 쓰러지는 불가해한 비애의 꽃송이들을 하면은 어디가 앞일 것 같아요? 밑에 게 앞일 것 같죠? 도치법 드러났죠, 그쵸?
누가 한 방울 물로 쓰러지는 불가해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해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비애 뭐 슬픈 거죠. 슬픈 꽃송이들을 누가 저토록 슬픈 향기를 새기셨을까라는 거랑 연결이 되겠죠. 그럼 이제 누가가 절대자라는 거랑 연결이 가능하겠네요. 그죠? 자, 그다음에 넘어갑시다. 자,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1번 과거 회상을 통해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를 드러내고 있다. 과거의 회상이 있었니? 없죠. 그 다음에 2번 독백적 어조가 있었나요? 뭐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옆에 화자가 느끼는 외로움과는 관련이 없죠. 근데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3번 유사한 구조의 문장을 반복하여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자, 이거 가에도 있었죠. 가에도 있었고 나에도 있었어요. 그렇죠? 가 부분은 뭐 요 정도로 보시면 되죠. 뭐 금가구 일그러진 걸 사랑할 줄 모르는 이는 친구가 아니다. 그 밑에도 친구가 아니다 있죠. 그죠? 나 같은 경우는 방금 열심히 언급을 해드렸기 때문에 3번이 정답입니다. 자, 2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이 지금 뭐냐? 기억이 눈송이고 니은이 꽃송이에요. 그죠? 눈송이와 꽃송인데 자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자, 1번 기억과 니 잠깐만요. 자, 우리가 기억과 니은은 둘 다 어때요? 긍정으로 봐야 될까? 부정으로 봐야 될까? 기억은 긍정으로 바라볼 수 있죠. 니은은 어때요? 니은은 또 어떻게 보면 긍정으로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부정으로 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좀 아리까리하죠. 자, 1번 자, 기억과 니은은 모두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있니? 시각적 이미지? 하이안이니까 있고요. 니은은 있나요? 꽃송이? 니은이 있어요? 꽃송이들이 더 어디 위에 있잖아. 위에도 있잖아요. 푸른, 붉고 푸른 색깔들 입 다물듯이 뭐 여기도 있으니까 얘네들이 옛날에 원래 이런 색깔이라는 거 알 수 있는 부분이죠. 2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화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나타나는 자연적 현상이다. 그쵸? 생명이 피어나고 지는 거니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3번 기억은 니은과 달리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위한 통과이래적 기능을 한다. 자, 우리 이제 한방눈이라는 게 사실 고난이 있지만서도 나중에 생명이 피어날 수 있는 어떤 존재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이것도 맞고요. 4번 니은은 기억과 달리 화자로 하여금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대상이다. 틀렸죠? 둘 다겠죠? 할 거면. 그죠? 그 다음에 5번 니은은 기억과 달리 가혹한 상황과 절대 아니고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3번 보기를 바탕으로 했으니까 자, 이거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1번 가의 초록의 겨울보리와 나의 투명한 꽃은 모두 추운 겨울이라는 부정적 상황을 화자가 역설적으로 인식하는 계기. 그치? 겨울에 초록의 겨울보리가 어떻게 나와? 그죠? 그리고 투명한 꽃도 마찬가지겠죠.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번 가의 진실도와 나의 사람도에도 화자가 대상에 대한 관찰한 내용이 인간의 삶과 관련된 성숙한 인식으로 확장된다. 확장되는 거 맞죠? 맞니? 네. 3번 가의 면도날과 나의 얇고 날카로운이라는 시어들은 모두 추운 겨울에 화자가 경험하고 있는 혹독한 고통과 시련. 면도날은 누가 하고 있는 거야? 겨울나무죠? 화자가 경험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죠? 관찰하고 있는 거지. 맞니? 동균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모르는 것 같은데? 알아보라. 빨리 얘기해. 지금 빨리. 모르겠어? 어? 확실해? 왜 틀린 거야? 맞죠? 4번 가는 사람들이 일상에서 마주하게 되는 겨울나무들을 나는 화자가 일상에서 마주하게 된 유리창을 관찰한 경험을 바탕으로 시상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죠? 자, 5번 가와 나의 화자는 모두 혹독한 고통과 시련의 경험을 통해 각각 생명과 가장 눈부시고 부드러운 꿈과 같은 소중한 결과를 얻게 된다. 그치? 고통을 통해서 나중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쵸? 이거 연결되나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이 원고지라는 이 말 자체가 사실 뭐냐, 여기 나오는 교수, 아버지의 직업입니다. 직업과 관련되어 있는 일인데 이 원고지로 뭘 하냐, 이제 번역 일을 해요. 자, 근데 여기서 이 번역 일을 통해서 뭘 벌어오냐, 돈을 벌어오고요. 이거 자체가 생계수단이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지금 배경이 잠깐 나왔었는데 아마 1970년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1970년대
80년대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거 소시민적 인물 이런 부분들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극갈래는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등장인물들 등장인물과 등장인물의 대사와 지시문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아마 옛날에 얘기를 했을 겁니다. 예. 극갈래가 되게 오랜만이에요, 그죠? 제가 항상 소설만 하다가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 자 일단은 간단하게 우리가 가볍게 한번 보는 느낌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처음에 이제 누가 나옵니다? 장남이 나옵니다. 예, 여기서 장남과 그 다음에 장녀가 나오는데요, 요 둘은 뭐의 역할도 하냐면요, 그렇죠, 해설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얘는 뭐예요? 자식들이기 때문에 부모 세대랑 뭔가 좀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전 이 집 장남입니다. 이쪽 높은 방은 저하고 누이 동생이 생활하는 곳인데, 아버지를 소개하기 전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을 말씀드리겠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부모님은 자식들에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면 됩니다. 자, 얘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메커니즘이 있는데, 얘네가 생각하는 부모라고 한다면은 뭐라고? 책임을 다하면 된대요. 자, 그 다음에 밥 세끼도 제대로 못 먹이고 학비도 제대로 못 주는 부모들이 아들, 딸이 결혼할 때가 되면은 아주 귀찮게 간섭을 한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야, 얘는 여기 플러스 뭐까지 가지고 있냐, 나름대로 약간 속물적인 그런 인식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뭐야, 아니 뭐 챙겨주지도 않으면서 뭐 결혼 때 이렇게 말이 많어,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는 이런 버릇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집이 비교적 행복한 것도 우리 부모의 열렬한 책임감 때문입니다. 지금이 저녁 7시 반이니까 아마 아버지가 곧 돌아오실 겁니다. 자, 아버지는 늘 쾌활한 얼굴에다가 발걸음은 참새처럼 가볍지요. 자, 일단 여기서 봐봐. 어때요? 아버지 어떻게 묘사가 되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묘사가 되고 있죠, 그쵸? 자, 근데 방금 어쨌든 얘는 지금 해설자의 나름대로의 역할을 진행을 한 거예요, 그죠? 뭘 진행했냐? 약간 뭐 진행했어요? 자, 우리가 비판적으로 인식하게끔 만들었죠, 그쵸? 자, 일단 얘는요 말 그대로 극갈래이기 때문에 항상 뭐가 존재해요? 여기서 관객이 존재합니다. 그럼 요 부분 얘기를 통해서 비판적 인식을 할 수 있게끔 뭐를 주는 거예요? 거리감을 줍니다. 거리감을 주는 부분이랑도 연결이 가능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요, 근데 아버지의 모습 일차가 약간 쾌활하다고 했었는데, 그 밑에 보시면 조금 그렇지가 않습니다. 졸음이 오는 지루한 음악과 그 다음에 더불어 철문도어가 무겁게 열리며 교수가 등장. 자, 교수 이제 아버지죠. 아래의 양복이 원고지를 덧붙여 만든 것처럼 이것도 원고지 특한 투성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 부분 통해서 이제 교수의 직업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원고지의 역할이 뭐냐? 원고지가 딱 뭐야, 칸이 각각 개별로 잘 나눠져 있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요거는 주격화가 이루어진 부분이랑도 연결이 가능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소문에는 큼직한 낡은 가방을 들고 있다. 허리에 뭐하고 있대? 쇠사슬을 두르고 있는데, 자, 요거 소재 파악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쇠사슬. 자, 쇠사슬의 역할이 일단 뭘까? 그냥 기본적인 소재로 생각해 봤을 때 뭔가 묶는 거잖아, 그치? 그죠? 뭔가 매어 있어, 그죠? 뭐에 매어 있을까? 그치? 책임감, 그죠? 책임감 혹은 뭐 중압감, 이런 것들이 이제 매어 있겠죠. 정확히 말하면 뭐에 대한 책임감이에요? 가장으로서의 어떤 책임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자, 그 다음에 허리를 돌고 남은 줄이 마루에 줄줄 끌려다닌다. 쇠사슬이 도어 밖에까지 나가 있어 끝이 없다. 자,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아까 쾌활한 인식이랑 비교해봤을 때 어때? 완전히 반대죠? 그럼 어떻게, 완전히 지금 아버지의 모습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자, 도어를 닫고 소파에 힘들게 앉는다.
여전히 쇠사슬을 끌고 다니면서 가방을 자기 옆에 놓고 처음으로 전면을 바라본다. 중년의 펑 마른 얼굴, 이마에는 주름살이 가고 찌푸린 얼굴은 돌 모양 변화가 없다. 자, 여기 보니까 뭐야? 아버지의 외양묘사가 드러났죠. 그죠? 자, 잠시 후 피곤하다는 듯이 두 손을 옆으로 뻗치면서 크게 기지개를 한다. 뭐 이제 뭐라고 해. 자, 거기 동그라미 토하는 큰 하품은 무엇에 두들겨 맞아 죽는 비명같이 거기 밑줄 비참하게 들려. 얘는 거의 피곤함이 죽기 직전인 것 같아요. 그죠? 오히려 관객들이 놀라게 한다. 자, 그 다음에 장녀가 플랫폼에 나타난다. 장녀도 마찬가지겠죠. 같은 역할을 해설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입니다. 밖에서 돌아오시면은 늘 이렇게 달콤한 하품을 하신답니다. 자, 얘 실제 하품은 거의 뭐 죽으려고 하는데 죽기 직전이에요. 그러면서 맞단 말이야. 근데 얘가 아유 정말 달콤한 하품이에요. 진짜 언행이 불이지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교수는 머리를 기대고 잠을 자고 있다. 코를 고는데 흡사 고양이 우는 소리다. 이제 어머님이 들어오셔요. 어머님은 늘 아버지의 건강을 염려하세요 라고 했는데, 자, 여기 어머니도 나옵니다. 이제 어머니. 근데 이제 건강을 염려하고 있대요. 그럴 리가 있나요? 그런 거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의 행동을 또 볼게요. 적당한 곳에서 처가 나타난다. 과거에는 살도 쪘지만 현재는 몸이 거의 헝클어져 있다. 퇴색한 옷을 입고 있다. 자, 어떻게 보면 이건 뭐예요? 부모님의 자식에 대한 희생이겠죠? 그죠? 자, 소리를 안 내고 들어와 잠자는 교수의 주머니를 샅샅이 턴다. 잠깐만, 뭐라고요? 교수의 주머니를 털고 있어요. 자, 어머니가 이제 교수를 지금 교수 자는데 가는 이유는 뭐 때문인 거예요? 지금 돈 때문인 거예요. 그죠? 자, 돈 때문이니까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어요. 물질 만능주의, 그죠? 물질 만능주의 플러스 아까 여기 얘기했던 소시민적 인물, 그죠? 자, 그 다음에 돈을 한 주먹 쥐고 이어 교수의 가방을 턴다. 또 털었어요. 돈 부스러기를 몇 장 찾아내고 그 액수가 적음에 실망을 한다. 이것도 불일치한 것 같아. 그죠? 건강 염려하는 거 맞느니?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잠시 후 교수를 흔들어 깨운다. 제 말이 맞았지요? 이러면서 이제 플랫폼 방불이 서서히 꺼진다. 여보, 여기서 그냥 주무시면 어떡해요? 옷도 안 갈아입으시고. 깜빡 잠이 들었구만. 교수가 일어선다. 자, 처가 이제 다시 옷을 갈아입으세요. 처는 교수 허리에 칭칭 감긴 철쇠를 풀어헤치고 소파 위에 막대기에 감겨있는 자, 뭐라고? 또 하나의 붉은 줄을 풀어 교수 허리에 다시 감아준다.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자, 쇠사슬도 그렇고 얘랑 같은 역할을 하는 거잖아. 그죠? 붉은 줄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요, 앞에 쇠사슬 같은 경우는 사회에서 겪는 어떤 일종의 중압감이라고 보신다면은 굵은 줄은 이제 뭐야? 이게 집에서도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집에 와서도 편하게 쉴 수가 없어요. 계속 책임감을 다해야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옷을 갈아입으시니 한결 시원하시잖아요. 뭐야? 교수가 그럴 리가 있나? 난 잘 모르겠어. 여전히 뭐하기 때문에? 구속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억압당하고 있기 때문에. 됐죠? 자, 그 다음에 교수가 말없이 원고지 한 장 쭉 찢어서 처에게 넘겨준다. 처는 빼앗듯이 원고지를 가르치더니 자루 안에 쓸어 넣는다. 그러고 뭐라고 했다? 300원! 재빠르게 다음 페이지의 번역을 끝낸 교수가 다시 한 장을 찢어 처에게 넘긴다. 처는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 600원! 900원! 야! 근데 지금 뭔 얘기하고 있냐? 우리 번역하는 거 이 자체를 뭘로만 보고 있어요? 돈으로만 보고 있어요. 물질 만능주의 연결 가능하겠지? 자, 근데 어떻게 보면요, 요 내용이 좀 비슷해. 글로써 돈을 버는 내용, 우리 이전에 한번 했던 기억이 있을 텐데, 층층계. 그거랑 좀 비슷하죠? 비슷한 표현이면서도 조금 다른 느낌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재빠르게 했고, 그 다음에 플랫폼 방이 다시 밝아진다. 달콤한 음악과 더불어 장남 장녀가 또 무엇을 처먹으면서 처먹은 거 보니까 약간 비판적인 식이죠. 거울 앞에 가더니 얼굴에 여드름을 짠다. 옆방에서는 여전히 교수와 처가 결사적으로 일을 한다. 자, 여기가 지금 대비가 되고 있죠. 누구랑 누구 그냥 자식들이라고 할게요. 자식들과
부모들이에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교수와 어머니도 사실 어머니가 계속 이 교수를 뭐 하고 있는 거야? 일종의 착취를 하고 있고요. 갈등을 빚고 있지만 사실상은 뭐야? 교수만 그런 게 아니라 엄마도 똑같은 거야. 자식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 놀고 있잖아. 얘네 일하고 있고요. 그쵸? 이 둘과도 어머니와 교수 간도 당연히 대비가 이루어지지만 이 자식들과 부모 사이에서도 또 다시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쵸?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처의 요란스러운 샘소리가 3,000안을 훨씬 넘었다. 감독관이 다시 창가를 지나가며 기웃거리고 사라진다. 자, 감독관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이 감독관의 역할도 있습니다. 뭐야? 얘가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살펴보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얘 책임감을 강조하는 부분이랑 연결이 가능하겠죠. 억압된 상황 및. 자, 일하던 교수가 갑자기 붓을 놓고 쓰던 원고지를 보더니 슬그머니 미소를 지는다. 자, 일단 미소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자, 왜 그러세요? 하니까 참 신기한 일이야. 3,000원을 겨우 넘었을 뿐인데 무엇이 신기해요? 물질만 능지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원고지 말이요. 다 200자 칸이 있는데 이 종이만은 190자 칸밖에 안 들었어. 자, 우리가 아까 이 얘기 했었어요. 갑자기 미소를 짓는데 왜 그런 거냐? 자, 원래는 항상 뭐만 있어요? 200자만 있대요. 근데 여기는 190자가 있대. 19자? 190자. 자, 요거는 200자짜리 있는 원고지만 있는 거는 우리가 뭐야? 규격화된 삶이잖아. 그죠? 요 같은 경우는 이제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일종의 예외죠. 그 규격을 벗어난 거죠. 그쵸? 그러니까 얘가 여태까지 규격화된 삶을 살다가 갑자기 외외적인 걸 보다 보니까 뭘 갖게 된 거예요? 미소를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뭘 또 떠오르냐? 10자 모자라. 어디서 그럴까? 원고지가 한결 크고 시원해 보인다. 마음이 탁 튀는 것 같아. 이상한데? 이상해. 자, 그럼 이 원고지, 190자의 원고지의 역할은 이제 뭐냐면은 이 사람이 예전에 가졌던 이상과 꿈을 뜻하는 거예요. 이상과 꿈. 자, 교수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면서 전면을 바라본다. 이때 무대 전체가 어두워지고 스포트라이트가 교수만을 포착한다. 이제 뭐야? 교수의 내면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모든 것이 조용해지며 과거를 상기시키는 감상적인 음악이 고요히 흘러나온다. 고수 전면에 또 하나 스포트라이트가 투사되며 천사가 역시 미소를 지으며 가베른 발레를 주면서 들어온다. 교수는 천사를 물끄러미 바라본다. 우리 여기서 천사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천사는 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얘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이상과 꿈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오라 생각이 나는 것 같아. 그래, 바로 그거. 나를 완전히 잊은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교수는 현실에 부딪히며 살다 보니까 이제 이상과 꿈을 잊어버린 상태죠. 그래, 분명 그래. 아직 잊지를 않았어. 나의 희망, 나의 정열의 옛 모습이야. 쥐꼬리만한 기억력이 아직 남아있군요. 언제 어떻게 돼서 당신과 헤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에게도 불타는 듯한 정열이 있었어요. 그래요. 생각이 납니다. 밤을 새워가며 아름다운 노래하고 진리를 위해 온 생애를 바치겠노라고 떠들던 때. 꿈 같은 시절이었습니다. 당신은 왜 나를 버렸어요? 버린 게 아니죠. 그죠? 당신이 나를 떠났지요. 왜? 뭐 때문에? 현실에 부딪히다 보니까. 그죠? 이걸 보면은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거의 뭐 그런 느낌인데. 자, 당신을 돕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어요. 나한테 되돌아가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내 꿈을 도로 찾아주십시오. 생각할 힘을 주십시오. 요즘은 사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고할 필요 없어요. 이미 사고가 난 걸요. 자, 이거 뭘까요? 앞에 사고는 뭐야? 생각. 그럼 뒤에 있는 사고는? 액시던트죠, 그죠? 그럼 여기는 뭐야? 언어유희인데 뭐를 통한 언어유희일까? 그렇죠. 동음이어를 통한 언어유희죠. 동음이어를 통한 언어유희. 이미 너 좆됐다. 생각할 필요 없어. 너 지금 좆됐으니까 이런 얘기잖아, 그죠? 교수가 이 함정에서 뛰어나가고 싶습니다. 천사가 서서히 사라진다. 왜 사라지는 거야? 이상과 꿈이 이제 사라지고 있는 거죠, 그죠? 됐니? 가지 마시오. 내 희망, 내 정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꿈을 주십시오. 내 꿈. 꿈을 잃은 교수는 맥없이 전면을 바라보며 앉아있다. 어둠 속에서 창을 여는 소리가 나며 감독관이 얼굴을 나타낸다. 회초리를 흔들며 원고는 언제 쓴 거야?
자, 이 회초리라는 것도 어떻게 상징적인 부분들이 있겠죠. 뭐야? 억압이겠죠. 현대사회의 억압. 그죠? 이 소리에 교수는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다시 비참한 표정으로 번역을 계속한다. 이런 사이에 무대 전체가 암흑화된다. 잠시 후 새소리, 다구는 소리와 더불어 무대 전체가 밝아진가. 아침이다. 야, 아침 잠도 못 잤어. 겨우 자고 있네. 교수는 책상에 머리를 박은 채 자고 있다. 교수는 교수일도 하면서 집에 오면 번역일하는겨. 플랫폼 방에서는 장남이 반나체가 돼서 아령을 쥐고 헬창이네요. 그죠? 운동을 하고 있다. 장녀가 아침 신문을 들고 응접실로 들어온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원고지를 다 봤을지 모르겠는데 이 신문이라는 역할이 하나 있는데요. 이거 이따가 다 하고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자, 아유 벌써 아침이 됐습니다. 아버지는 연구하시다가 가끔 그때로 책상에서 주무신답니다. 그야말로 학대하지요. 여러분들은 아침에 어머니가 먼저 안 나오시고 제가 이 방에 대신 왔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는 아침 일찍이 아버지 원고를 가지고 출판사로 달려갔으니 이렇게 제가 대신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도 뭐야? 어머니도 현실에 존나게 부딪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자, 아버지가 밤늦도록 수고하시니 저도 아버지를 위해 한 가지 좋은 일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침마다 아버지께 신문을 읽어드립니다. 아버지, 아침 신문 왔어요. 읽어드리겠어요. 자, 근데 이 신문의 역할이 뭐냐면요. 이 신문은 날짜가 다르더라도 내용이 어땠는지 아세요? 내용이 같아요. 그럼 요게 뜻하는 의미가 뭘까요? 자, 첫 번째. 반복되는 일상이죠. 그죠? 그 다음에 획일화된 현대사회죠. 여기서 또 이면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뭘까요? 계속 같은 내용만 나온다는 건 이제 정부 입장에서 뭐 하는 걸까요? 그렇죠. 우리가 1970년대, 80년대를 생각해보면 충분히 연결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측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 부분 볼게요. 자, 나는 제목이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 상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상행. 상인이 뭐예요? 도시로 올라가는 거예요. 밑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럼 기본적으로 얘는 어떤 부분이 연결이 가능하냐? 이거랑 연결이 가능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가 지금 도시에 대한 이야기니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1970년대에서 80년대에 해당하는 그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가을 연기 자욱한 저녁 들판으로 상행열차를 타고 평택을 지나갈 때 흔들리는 차창에서 너는 문득 낯선 얼굴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너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낯선 얼굴이 있어요. 자, 낯선 얼굴은 어디에서 보이는 친구냐? 얘 차창. 그러니까 차창에서 보이는 얼굴이야. 그러니까 너의 얼굴인 거지. 그럼 사실 이건 뭐예요? 화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대상이자 뭐야? 화자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여기서 주된 포인트가 뭐냐면요. 반어적 표현입니다. 여기서 제일 많이 보이는 포인트가 반어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뭐라냐, 밑에. 그것이 너의 모습이라고 생각지 말아다오. 저기 뭐야? 너의 모습이 이길 바라는 거지, 그죠? 그 밑에 보면은 오징어를 씹으며 화투판을 벌이는 낯익은 얼굴들이 네 곁에 있지 않느냐. 자, 이거 뭐야? 화투판을 벌이는 이런 애들은 뭐겠어요? 자,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요 때라고 한다면요, 독재 정권이 있었죠. 암울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억압되어 있어요. 자유가 아예 없어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얘가 뭐 오징어 먹으면서 화투판 벌이고 있대. 그죠? 맞지? 그럼 요거 자체가 무슨 행동이에요? 소시민적 행동이죠. 그죠? 동준아. 아니야? 오징어. 자, 일단 알겠습니다. 자, 그럼 황혼송의 고함치는 원색의 지붕들과 잠자리처럼 파들거리면 TV 안테나들. 자, 흥미있는 주간지를 보며 고개를 끄덕여다오. 야, 진짜 끄덕여달라는 얘기야? 그러지 말아달라는 얘기죠. 그죠? 그럼 여기 또 뭐야? 부정적 현실을 지금 긍정하지 말아달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죠? 자, 반어법입니다, 이것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농약으로 질식한 풀벌레 울음 같은, 심야방송이 잠든 뒤에 전파 소리 같은, 자, 듣기 힘든 귀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아다오. 이것도 뭐야? 반어법이죠. 그죠? 그럼 여기서 듣기 힘든 소리라는 건 뭘까요? 자, 우리가 어쨌든 억압하고 있는 상황인 거니까 듣기 힘든 소리는 뭐예요? 그쵸? 듣기 힘든 소리는 진실이죠, 진실. 진실. 그 다음에 억압된, 정확히 말하면 억압된 민중들의 어떤 진실이라고 보시는 게 좋겠죠. 그죠? 자, 확성기마다 울려나오는 힘찬 노래와 고속도로를 달려가는 자동차 소리는 얼마나 경쾌하냐. 야, 이것도 당연히 파워겠죠. 경쾌하냐. 그러니까 전혀 경쾌하지 않아요. 왜? 억압적 상황이니까. 이거를요, 해석을 잘못하면은 풀기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반어적 표현이 깔려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자, 예부터 인생은 여행에 비유되었으니 넘어가시고요. 맥주나 콜라를 마시며 즐거운 여행을 해달라는 얘기겠어?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맥주와 콜라 같은 경우도 뭐랑 연결되는 것과? 유흥거리잖아. 그렇지? 유흥거리고 소시민적 태도랑 연결이 되겠죠. 그렇죠? 흥미 위주고. 그죠? 또 밑에도 반어예요. 되도록 생각을 하지 말아도. 그러니까 뭐야? 제발 생각해! 이런 느낌이야. 제발 생각 좀 해! 알겠지, 오징어? 아니, 왜 날 봐? 왜 찔렸어? 자, 그 다음에 놀라울 때는 다만 라고 말해다오. 자, 거기 봐요. 라고 말해다오. 뭐야? 단순히 감탄만 하고 어떤 다른 행동을 하지 마라. 이런 얘기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반어겠죠. 그죠? 그 다음 밑에 보다 긴 말을 하고 싶으면 뭐 하대? 침묵해달라고. 침묵하지 말라는 얘기죠. 침묵이 어색할 때에는, 자, 오랫동안 가뭄 날씨에 관하여, 자, 이건 뭐야? 일상적인 대화를 하자는 얘기예요. 아르헨티나의 축구 경기에 관하여, 이거는 흥미에 관한 얘기죠. 성장하는 GNP와 증권 시세에 관하여, 이건 뭐예요? 물질주의죠. 그럼 요거 자체가 다 뭐야? 소시민적 삶과 연결되는 거죠. 이야기해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말아달라 되겠지. 너를 위하여, 그리고 나를 위하여. 그럼 요거 자체가 지금 전반적으로 어때?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됐니?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비판적 태도예요. 알겠죠? 억압된 현실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와 나가 공통되어 있는 세계관이라고 한다면 억압된 세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걸 기준으로 다시 문제를 넘어가 봅시다. 자, 1번. 가의 극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적절한 겁니다.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다른 인물의 등장을 예고한다. 자, 이거 맞냐? 뭘로 바꾸는 게 좋을까요? 인물 간의 대화가 아니라 특정 인물의 해설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특정 인물들이.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음악을 활용하여 문제 해결에 대한 인물의 의지 따위 없어요. 그냥 인물의 감정 정도는 표현할 수 있는데 의지라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자, 무대방 목소리를 통해 무대에서 보이지 않는 공간의 상황을 전달한다. 그런 거 안 보였어요. 4번. 무대의 잦은 전환을 통해 여러 공간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속도감 있게 재현하는 것은 그거는 극갈래가 될 수가 없죠. 자, 5번. 복수의 인물이 해설자의 역할을 맡아. 이거 맞는 거 같아요. 장남과 장녀의 역할이죠. 관객을 향해 특정 인물과 상황을 소개하고 논평한다. 추가로 모두 볼 수 있다. 비판적인 인식을 할 수 있게끔 만들고 있다. 이해됐네?
자, 2번. 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또 너무 쉽죠. 장녀는 아침마다 아버지에게 신문을 읽어준다. 그 다음 2번. 교수는 진리와 정렬을 가득한 과거의 삶. 이게 뭐야? 이상과 꿈과 연결 가능하겠죠. 3번. 장남은 부모의 책임감이 행복한 가정의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맞죠? 4번. 천사는 교수가 자신을 기억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그를 방문한다. 그런 건 아니죠. 얘가 존나 피곤해가지고 이러고 있었던 거잖아. 그치? 5번. 아내는 경제적 이익을 바라면서 남편의 원고 병역을 가능하게 독려한다. 돈이 없나 봐요. 그죠? 3번.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이 아니라 보기. 자, 이근 3의 원고지는 원고 노축에 시달리는 교수와 주변 인물 등을 통해 인간적 삶을 훼손하는 현대사회의 모순을 고발한다. 현대사회는 근대적 합리성이라는 이름으로 삶의 전 국면을 표준화하고 개인의 일상을 그러한 표준에 맞추도록 거기 동그라미 규제하고 강요한다. 아까 규범이라 규제, 억압 이런 거 있었죠, 그죠? 규격화 이런 거 있었죠. 표준화의 구격은 개성을 억압하고 개인을 구속하는데 부모, 학생, 직장인 등 사회적 직분이란 규격에 갇힌 개인은 주어진 과업을 수행하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소품들은 현대인의 이러한 일상을 드러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독자는 이 작품의 다양한 소품에 주목함으로써 인물의 성격을 이해하고 현대사회의 문제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소재와 관련해서 문제를 풀라는 얘기겠죠. 자, 1번 보시면은 원고지 칸투성의 양복은 교수가 입은 것으로 표준화된 일상의 규격을 상징하는 소품이다. 맞겠죠? 자, 2번 쇠사슬은 교수가 허리에 차고 있는 것으로 직장과 사회의 과중한 챙김과 구속을 의미하는 소품이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거라고 했었죠? 3번 또 하나의 굵은 줄은 처가 교수의 허리에 감아주는 것으로 현대인에게 집이 휴식이 아닌 구속의 공간임을 드러내는 소품이다. 근데 집에 와도 족같고 밖에 나가도 족같고 어디 가다 족같네요. 그죠? 4번 190차 칸의 원고지는 교수가 이상하게 여기는 것으로 이거 뭐였어요? 규격에서 벗어난 일이라고 했잖아요. 인간적 삶이 훼손된 현대사회를 상징하는 소품이다. 틀렸죠? 자, 5번 회초리는 감독관이 휘두르는 것으로 현대인을 억압하고 규제하는 현대사회의 규율적 면모를 부각하는 소품이다 라고 되는 이거 맞고요. 자, 4번 이제 상행에 대한 문제입니다. 나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 계절과 관련된 시어 없죠. 시간적 배경을 묘사한다 없죠. 수미상관의 구조 있었나? 수미상관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없어요. 4번 의문문을 사용하여 화자가 궁금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청자에게 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대답을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자, 5번 특정한 종결어미를 반복하며 사용하면서 청자에게 특정한 인식과 행동을 권하고 있다. 자, 이게 그렇지 해다오 이랬잖아요. 그죠? 자,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A가 뭐였냐? A가 생각, 교수의 생각 거기에요. 182페이지 맨 밑에 줄에 내 꿈을 도로 찾아주십시오. 생각할 힘을 주시오. 이거예요. 182페이지 맨 밑에 줄. 그다음 B의 생각은 상행에서의 생각입니다. 되도록 생각을 하지 말아다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A의 생각은 뭘까요? A의 생각. 꿈과 이상을 실현할 수 있게끔 하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B의 생각은 뭘까요? 어떤 비판적인 그런 거겠죠. 맞죠? 자, 1번 A는 자신을 지지하는 가족을 향한 애정 꺼지고요. 자, 2번 A는 타자의 도움 없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있죠. 3번 A는 희망과 정열을 깨닫고 실현할 수 있는 이성. 일단 요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B까지 한번 봅시다. B는 일상과 자신을 비판적으로 돌아보는 성찰을 의미한다. 3번이 정답이네요. 자, 6번 넘어갑시다. 188페이지. 자, 보기를 참고하여 기억 미음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원고지와 상행은 현대사회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형상화하기 위해 사실이나 진실과는 상반된 말을 활용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원고지에서는 인물의 행동이나 처지와는 상반된 대사를 활용하는데 지시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인물의 대사를 통해 자, 현대인의 무기력함을 부각한다. 아버지 막 존나 쾌활하다고 하잖아. 근데 존나 누가 봐도 피곤해. 좀비여가지고, 그죠? 상행에서는 화자의 말이 반어의 성격을 취하고 있다. 반어는 말하는 이가 참된 의미를 감추고 이와 반대되는 의미를 표현하는 방식이다. 반대되는 의미의 말을 통해 감춘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 두 작품을 감상할 때는 인물이나 화자의 말이 아닌 축자적 의미를 참된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발화의 맥락을 살피면서 비판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기억 연결 봅시다. 기억이 뭐가 있냐? 졸라 돌아봐야 돼요. 기억이 뭐냐? 밖에서 돌아오시면 늘 이렇게 달콤한 하품은 사신답니다. 그렇죠? 자, 1번. 교수의 표정이나 하품 소리와는 일치하지 않는 표현으로 극도로 고단한 교수의 삶이 애처롭게 느껴진다. 연결 가능하겠죠? 2번. 니은이 뭐냐? 니은이 어디 갔니? 넘겨가야겠네. 니은이 나만 니은이 안 보이. 아, 그야말로 학자지요. 여기 되어 있네요. 생계에 매몰된 교수의 일상과는 상반된 표현 맞죠? 학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교수의 처지가 안타깝다. 연결 가능하겠죠? 디귿은 뭐냐? 자, 그것이 너의 모습이라고 생각지 말아달라고 했죠? 이 표현의 숨겨진 의미는 낯선 얼굴과 같은 속물적 모습을 청자의 본 모습으로 인정하라는 게 아니라, 그거 아니죠? 나에게도 그런 속물적 모습이 있는지 살펴야겠는, 이런 부분은 아예 말이 안 되죠? 자, 4번. 리을이 흥미있는 주간지를 보며 고개를 끄덕거린다고 했는데, 이 표현의 숨겨진 의미는 흥미 위주의 소비 문화에 매몰되지 않고 거리를 두라는 것 맞죠? 그러한 문화를 비판적으로 인식해봐야겠다. 맞는 말이고, 미음은 듣기 힘든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아달라고. 그러니까 뭐야? 이 표현의 숨겨진 의미는 듣기는 힘들지만 현대사회의 문제를 떠올리게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하는 것으로 그러한 소리가 지적하는 우리 사회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봐야겠다라는 부분과 연결이 되네요. 어떻게 지금 바로 또 가볼까요? 아니면 잠깐 쉬었다가 갈래요? 지금 쉬면 이제 1시까지 없습니다. 지금 안 쉬고 하면 요거 하나 하고 쉴 거예요. 비문학이 2개입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비문학 2개. 응? 비문학 2개예요. 뭐 바로 갈까? 말 없으면 바로 갈 건데. 괜찮아 보여요? 아, 그럼 가볼까요? 왜? 괜찮나 보인다며. 앞쪽만 봤을 때 괜찮아. 박물관학. 왜 비문학 2개를 이어서 할 자신은 없어? 아, 이어서 할 자신이 없어요? 그럼 빠르게 쉬고 비문학 2개 이어서 하면 되나요? 네? 아니요. 아, 지금 하자는 얘기인가요? 네. 오케이, 갑시다. 할만 안다. 이거 안 어려워요. 이거 아까 그 옆에 그 전에 있는 국제 수치보다 나. 훨씬 나요. 자, 뭐가 나오냐면 이거 진짜 이 이원적 구조만 알고 있으면 돼요. 박물관학이 신박물관학이 있고 구박물관학이 있어. 그것만 알면 끝나. 존나 쉬워요. 신박물관학이라는 용어가 알려지게 된 것은 피터 보고의 신박물관학이라는 저서에 의해 서이다 했어요. 자, 그럼 얘가 뭔지를 알아야 돼, 그죠? 신박물관학. 그 다음에 얘랑 비교되는 부분이, 자, 여기다가 한번 적어볼까요? 구박물관학. 자, 봤을 때 이 책에서 보고는 박물관학이 박물관 전문가들에게 특화된 영역이라는 인식을 넘어 잠깐만 특징 기억해 주세요. 그쵸, 전문가 특화 기억해 주셔야겠죠. 자, 이걸 넘어 박물관학의 대상이 사람들의 관심사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사람들의 관심사 전반. 그러니까 뭐야, 전문가들만의 그런 전유물이 아니라 대중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신박물관학입니다. 특히 보고는 박물관의 행정, 관리, 운영과 관련된 방법론에 집중하고 연구하는 학문을 구박물관학이라고 일컫고, 자, 뭐야? 방법론과 관련되어 있는 거.
이게 아까 뭐 행정 이런 거 있었죠. 행정 같은 것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자, 구박물관에게서는 박물관의 목적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을 비판하면서, 그러면 여기는 뭐도 넣을 수 있다? 박물관에 여긴 목적이 드러날 수 있겠네요. 그죠? 계속 와리가리 하면서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학문으로서 신박물관학을 주창한다. 박물관에 있는 전시품을 보존하거나 관리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 아니라 보존과 관리. 자, 요거 이렇게 계속 정리 들어가야 됩니다. 자, 여기 정리 들어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박물관의 사회적 문화적 역할을 연구하는데 사회문화? 야, 사회적 문화적 역할을 기억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벅으로 대표되는 신박물관학의 주창자들은 박물관 르네상스, 즉 박물관 건설 부문을 통해 박물관이 전시품 보존의 목적을 수행하는 특수시설이라는 제한된 의미에 머물지 않고 뭐라고 했냐? 이게 지금 뭐래? 전시품 보존이래. 이런 역할도 하는 거죠. 그쵸? 구박물관학은 맞니?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 특수시설이라고 돼 있어요. 제한된 의미라고 했어요. 자, 옆에다가 제한 한 번만 볼게요. 제한. 자, 대충 보니까 그럼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구박물관학과 신박물관학 이 둘 간의 관계는 뭘까? 얘가 조금 더 좁은 의미죠. 얘가 넓은 의미죠. 이렇게 보시면 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 변동에 따라 변화하는 취향과 가치를 담아내는 문화기관. 특수시설이 아니라 문화기관으로 바꾸죠. 자, 계속 이렇게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가치를 지니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1980년대 영국의 박물관은 대형 쇼핑몰이나 놀이공원과 경쟁하면서 수익성이 높은 전시를 개최하고 박물관 안에 상점을 들이는 등 변화를 도모하였다. 자, 그러면 뭐니? 자, 문화기관이고 사회문화적 역할을 하고 뭐 이런 말 하니까, 자, 수익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도 생각하고 있대요? 뭐도 생각하고 있대? 변화, 상점도 있대요. 상점. 돈 벌어야지, 씨발. 왜 이거야? 구박물관학자들은 박물관이 쇼핑몰이나 놀이공원처럼 여겨진다는 것은 박물관이 표방하는 고급 문화의 가치를 발견해서 그럼 얘네 입장에선 뭐야? 무슨 문화라고? 고급 문화래요. 고급 문화. 고급 문화. 일종의 얘는 엘리트 문화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대중문화라고 보시면 되겠죠. 대중적인 접근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아무튼간에 극렬하게 비판했지만 신박물관학자들은 박물관의 관람객을 소비자로 간주하는 상업화 경화는 사회 변동에 따른 자연스러운 흐름으로서 박물관을 배타적인 고급 문화의 공간이 아니라 대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그럼 여기 뭐야? 이 관객들을 뭐로 보고 있어? 호구로 보고 있네. 소비자로 보고 있네요. 그쵸? 소비자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얘를 대중이라고 얘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또한 이러한 변화들은 신박물관학자들에게 박물관이 사회적 은유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근거로도 여겨진다. 자, 여기서 뭐가 또 추가가 됐냐? 사회적인 은유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일까? 사회적인 은유. 무슨 뜻일까요? 자, 여기 어디랑 연결되는 걸까요? 이 기억이 나왔다는 건 100% 문제로 연결될 거라는 얘기겠죠? 그죠? 그럼 어디랑 연결이 되냐? 요 맥락을 잘 살펴볼까요? 뭐랑 연결돼 있을 것 같아요? 사회 변동에 따른 자연스러운 흐름. 여기 부분이랑 연결되겠죠? 그러니까 사회가 변하면서 뭐가 변한다는 거야? 가치가 변한다는 부분이랑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문제랑 같이 연결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신박물관학자들은 더 이상 박물관에는 구박물관학자들이 기대하고 상상하는 표준화되고 전형적인 관람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자, 뭐래?
여기 있는 대중들이 아니라 보는 사람들은 표준화. 표준화 좀 자주 나오네요. 그죠? 표준화되고 정형화되어 있나요? 전형적이다.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박물관을 지탱해온 가치 체계의 해체를 주장해왔다. 기존 가치의 해체. 자, 근데 그 기존 가치의 해체는 뭐랑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변화하는 부분, 사회가 변하는데도 거기에 맞춰서 하자는 얘기랑 연결되겠죠. 그쵸? 구조가 의외로 쉽습니다.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전 쉬웠어요. 죄송해요. 자, 아무튼 박물관을 기득권의 일회와 가치를 교육하는 기능을 하는 기관, 면못 연구자와 컬렉터들을 위한 보관 창고로 인식하면서 전시품의 보존이나 관리 등 박물관의 방문돈에 대한 집중하는 구박물관학을 변화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약간 엘리트들만인 거잖아. 그죠? 엘리트들. 자, 그 다음에 나아가 신박물관학자들은 구박물관학자들의 박물관에 대한 고정관념을 극복하고 박물관의 사회적 문화적 역할을 연구하는 근본적인 박물관학을 마련한 것을 강조하였다. 박물관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박물관이 사회 변동을 담아내는 방식에 관심을 가지고 박물관에서 가시화되거나 전시되는 부분만이 아니라 박물관에 관련된 역학관계, 그 다음에 즉 박물관의 운영 주체나 박물관의 관람객 등에 대해 분석하면서 자, 사회적, 문화적 역할을 제고하는데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기는 대중적이고 사회적인 거고 그렇게 생각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이를 위해 신박물관학자들은 우선 누가 박물관을 통제하고 있는데 그들이 어떤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박물관을 운영하는지 관심을 가지는 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특권 계층의 사적 컬렉션이 공공박물관으로 전환되어 기득권의 의뢰와 가치를 답습하게 하는 사례를 언급하면서 박물관이 소수 사람의 전유물이 아닌 변화하는 사회의 특성과 여기까지 같은 말만 하고 있네요. 그렇죠? 가치를 능동적으로 반영하는 사회문화적 기관으로 성장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박물관의 전시품은 스스로 말해야 한다라는 말은 특정한 가치와 이데올로기를 배제하고, 자, 요거 니은이 또 있고 중요한 부분이니까 지금 기억해 주셔야겠죠? 특정한 가치와 이데올로기를 배제하고 사회문화를 객관적으로 비추어주는 거울이라고 했어요. 객관적. 그러니까 사회문화를 객관적으로 보자고 했어요. 요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박물관의 역할을 강조하는 신박물학자들의 시각을 잘 보여준다. 신박물관학자들은 박물관과 관람객 사이의 개방적이고 상호적인 관계 형성을 위해서 이번엔 큐레이터의 역할 변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개방적, 상호적. 이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번엔 큐레이터도 바꿔요. 큐레이터가 뭔지 아세요? 설명해주는 친구들이에요. 즉 큐레이터가 특권 계층이나 기득권을 위한 전시기획 전문가에서 벗어나, 자, 전시기획을 벗어나야 된대.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요. 그 다음에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문화기관으로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박물관 외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박물관 내에서 사회문화를 보여주는 저자로서 발언할 수 있도록 하며 박물관은 소수의 기득권이 아닌 다수의 대중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박물관의 사회 구성원 모두의 대화 공간으로 변모시켜 다원적이고 차별화된 발언들이 그 안에서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게 하자는 말로 평가된다. 조화 공존. 그러니까 오로지 전시라는 부분에서는 이제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신박물관학과 구박물관학의 이원적 구조라는 거 잘 좀 기억해 주시고 접근하시면 좋았을 것 같아요. 자, 문제 바로 들어가 봅시다. 자, 신박물관학자의 관점에 부합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1번 박물관과 관람객 사이의 상호적인 관계 형성. 상호 이거 있잖아. 조화, 상호 연결되죠. 2번 박물관의 소수의 전유물이 아닌 다수, 대중 얘기했었죠. 그쵸? 그 다음에 3번 특정한 영역에 국한하지 않고 사람들의 관심사 전반 여기 있죠. 그쵸? 그 다음에 4번
박물관의 운영 주체가 가지고 있는 이념이 박물관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분석한다. 그걸 기억해야겠죠. 5번 박물관은 대중적 공간으로 만드는 것보다 박물관은 고급 문화를 위한 특수 공간. 고급 문화 여기 있었잖아. 그죠? 고급 여기 있네요. 틀렸죠. 쉽죠? 기억의 의미를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이 아까 뭐였냐면은 사회적 은유라는 얘기를 했던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변화에 맞게끔 우리가 변화해야 된다는 부분이랑 연결시켜 주시면 되는데, 가장 적절한 게 뭐가 있어 보이냐? 3번밖에 없어 보이죠. 박물관이 사회 변동에 따라 변화하는 치유함과 가치를 보여주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상대적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3번. 자, 보기의 관점에서 니은에 대해 할 수 있는 말. 자,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보기의 관점입니다. 보기의 관점. 그 다음에 니은에 대해 할 수 있는 말. 니은이 지금 뭐였냐? 박물관의 전시품은 스스로 말해야 된다. 자, 이거는 어디에 해당하는 거야? 신박물관학일까? 구박물관학일까? 보기. 아니요, 니은이요. 어딜 것 같아요? 어딜 것 같아요? 자, 박물관의 전시품은 스스로 말해야 한다. 신일까 구일까? 응, 신입니다. 그러니까 보기 관점으로 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기 관점 먼저부터 봅시다. 자, 픽처레스크는 그림과 같은, 그림이 될 만한 이라는 뜻으로 실제 자연 풍경보다 더 자연인 것처럼 보이는 풍경화의 효과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런데 풍경화가 어원적으로 프레임을 의미하며, 풍경화 속에는 이미 자연을 구획짓는 인공성이 내재되어 있고, 그 다음에 풍경화 속의 자연은 인간의 시각에 재단된다는 것이 강조되면서, 픽처레스크는 재현된 자연이 실제 자연을 바라보는 틀과 준거로서 작용하는 것을 가리키게 되었다. 뭐 대충 들어보니까 약간 좀 구박물관하게 좀 가까운 것 같아요. 그 밑에 있어요. 자, 박물관에 대해 연구하는 몇몇 학자들은 박물관 안에 놓이는 전시물 동그라미 치시고요. 뭐라고 돼 있어? 누군가인의 선택된 것으로서. 풍경화성의 풍광과 같이 픽처레스트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박물관은 여전히 헤게모니적 의례가 집행되는 극장이라고 되다가 특정한 틀이 있다는 얘기고, 누군가의 전유물이라고 하고 있네요. 그죠? 그러면 얘는 니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돼요?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되냐? 비판적 태도를 가져야 되냐? 비판적 태도죠. 가장 적절한 거예요. 1번. 자, 박물관의 정시가 대중을 계몽하는 데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렵다. 요거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그쵸? 2번. 야, 얘는 틀이 있다고 했고 준거가 있다고 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대중들에 맞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틀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제일 가까운 답은 4번입니다. 4번에 보시면 박물관의 전시물은 특정한 가치를 틀에 담고 있을 수밖에 없어 객관적이기 어렵다. 요 부분이랑 연결이 돼요. 동균이 이해되니? 진짜로? 리알로?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리끌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냥 어제는 생각보다는 쉬워요. 생각보다. 자,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 프랑스는 인류 발전을 위한 문명화의 임무를 담당하는 국가로 성장하고자 하였는데, 루브르 박물관은 이러한 프랑스의 목표를 실현하는 기관으로서 기능하였다. 본래 루브르 박물관은 프랑스 왕실의 소장품을 전시하는 공간, 그 밑줄, 왕실의 소장품을 전시하는 공간. 원래 뭐였어? 이거였어. 그죠? 근데 자, 또 제국주의적 이념화의 인류의 중심이 되겠다는 국가적 포부를 실현하고 막강한 국가 권력을 홍보하는 기관. 자, 그럼 얘는 국가 권력 홍보 밑줄 쳐보십시다. 그래, 왕의 그 소지품을 전시하는 것까지는 이해는 돼요. 근데 국가 홍보하는 거는 여기일까 여기일까? 이데올로기가 뭐라고 되어 있냐? 제국주의적 이념 하에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특정 이데올로기만 지금 지속되어 있는 거니까 신박물관학이 아니겠죠. 그죠? 국가 홍보하기 위한 거니까 구박물관학으로 봐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페이크가 좀 들어왔죠. 그죠? 자, 이 과정에서 프랑스는 여러 국가를 침략하여 그곳의 문화재를 약탈하기도 하였다. 이런 프랑스를 견제하기 위해 영국은 그리스에서 고대 문물을 약탈해 대형 박물관으로 가져갔다. 하지만 20세기 일어난 제국주의의 쇠퇴와 탈식민화는 이러한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이후 루브르 박물관과 대형 박물관은 놀이공원처럼 스마오는 인파가 모여드는 관광지로 명성을 날리게 되었는데, 자, 요 부분이 이제 좀 신박물관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일부 정치, 경제학자들은 이를 치부의 경제라고 일컬으며 이제 루브르 박물관과 대형 박물관이 역사적 지부를 경제적 이득으로 환원하는 기관일 뿐이라고 평가되기도 하였다가 이 부분이겠죠. 그쵸? 그러면 뭐야? 여기 있는 정치 경제학자들은 여기에 가까운 친구들이겠죠? 엘리트들이겠죠? 그죠? 이렇게 연결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1번. 구박물관, 보니까 이거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 구박물관, 신박물관. 이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자, 구박물관 학자들은 루브르 박물관과 대형 박물관에 소장된 문화재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연구하는 게 중요하다. 맞겠죠? 2번. 구박물관 학자들은 루브르 박물관과 대형 박물관이 수많은 인파가 모여드는 놀이공원처럼 여겨지게 된 것에 대해 박물관이 지닌 고급 문화로서의 가치를 퇴색시킨다. 이거 맞겠죠? 3번. 신박물관 학자들은 프랑스가 다른 나라의 문화재를 약탈하여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한 것에 대해 특정한 가치가 이름을 홍보하는 기관으로 박물관을 이용한 것이라고 비판하겠다. 자, 요 선지 아마 졸라 헷갈렸을 거예요. 그죠? 자,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특정 이데올로기가 있었던 건 얘네입니다.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존나 안 입고 올 수 있지. 그죠? 특정한 가치가 이념을 홍보하는 게 우리 국가 권력기관이라고도 얘기했잖아요. 홍보기관이라고도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럼 3번은 맞는 말이겠죠. 됐니? 4번. 신박물관 학자들은 프랑스 왕실의 소장품을 전시하던 루브르 박물관이 제국주의적 이념을 드러내는 박물관으로 변모한 것에 대해 박물관이 전시품보존이라는 고정적 문점만을 위해 전제하는 특수시설이 아님을 드러내는다. 이것도 연결 가능하겠죠? 변모는 했잖아요. 그죠? 변모했고 전시품보존에서 조금 더 넓은 의미로 바뀌었죠. 그건 맞긴 맞죠? 그죠? 자, 5번. 신박물관 학자들은 루브르 박물관과 대형 박물관이 치부를 경제적 이득으로 환원하는 기관으로 평가받는 것에 대해 박물관을 다원적 공간으로 변모시키더라도 막강한 국가 권력을 상징하는 기관으로서 뭔 개소리야. 대중적인 거로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겠지. 그죠? 5번이 틀렸습니다. 잠깐 쉬어. 우리의 인간의 전반적인 삶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기계에 가장 결여되어 있다고 여겨진 창의성을 기계가 갖게 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뭐가? 자, 인간의 전반적인 삶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뭐였냐면은 자, 이 창의성 때문이에요. 창의성. 창의성 때문에 이렇습니다. 인공지능이 창조하는 예술의 가능성과 가치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 솔직히 뭐 아까 같은 제가 얘기했던 그 화성 갈 거니까 가공습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이거 진짜 딴 데 가가지고 맡기면은 그 포토샵이나 이런 거 일러스트 하는 사람들한테 맡기면은 몇만 원씩 받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얼마야? 50장 하는데 얼마밖에 안 드냐? 6,000원 밖에 안 들어요. 개꿀 아닙니까? 예,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나라는 이 대상에 대해서 창의적으로 꾸며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물론 얼굴은 많이 다릅니다. 근데 자,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 창조하는 예술의 가능성과 가치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컴퓨터는 단지 프로그래밍이 된 것만 할 수 있다라는 선입견을 깨고, 자, 인간이 창출한 적 없는 새로운 음악. 야, 이거 이제 뭐와 관련된 거예요? 음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악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최근에 컴퓨터가 생물 진화 과정을 흉내내어 만드는 진화 음악. 자, 여기서 뭐가 나온다? 진화 음악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오레수특입니다. 예, 오레수특이니까 이제 좀 낯설고도 익숙한 소재들이 나온 거죠. 근데 진화음악이라는 게 뭘 활용해서 얘기하고 있대요? 생물 진화 과정을 얘기하고 있대요. 생물 진화 과정. 자, 그래서 생물 유기체의 진화와 발생 과정을 모방하는 이거를 뭐하다고 모방한대요. 이걸 모방하는 유전 알고리즘이 활용되고 있다. 그중 하나로서 유전 알고리즘이 만들어내는 음악 유기체라고 했어요. 음악 유기체라는 말도 나왔어요. 음악 유기체.
자, 음악 유기체는 마치 생물 유기체가 단일한 세포에서 발생하듯이 하나의 음으로부터 계산에 의해 파생된 음악 작품이다. 그럼 뭐예요? 원래 단세포부터 시작했잖아요. 그쵸? 우리 다원의 진화론 생각하면은, 그쵸? 하나의 음으로 시작한대. 자, 그러면 이거 봐봐요. 생물학적 진화와 음악 유기체의 속성이 비슷한 거니까 이 글의 전개 구조 중에 하나는 유추라고도 볼 수 있겠지요. 그 둘이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으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음악 유기체의 발생에서는 단이라는 의미에서 여러 개의 음이 연쇄적으로 배열된 복잡한 악곡이 만들어지는데, 자, 첫 번째 단계 발생입니다. 발생이라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하나에서 복잡한 악곡으로 진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발생 과정은 음악 유전체의 통제를 받아 이루어진다. 얘는 반드시 뭐가 전제돼야 된다고? 음악 유전체였나요? 유전체 맞죠? 통제를 받고 있대요. 이거 기억하시고요. 자, 음악 유전체는 생성된 악보에서도 보이지 않고 음악 유기체를 연주해도 들리지 않지만 발생에 해당하는 작곡 과정을 지배하는 설계도로 최초의 세대에 부여되는 음악 유전체의 설계는 개발자의 몫이다. 자, 일단 얘를 지금 뭘로 표현했냐면 설계도라고 표현을 했는데, 자, 여기서 힌트가 하나 나옵니다. 어떤 증거가 뭐가 나오냐면요. 자, 이건 누구에 의해? 개발자. 개발자에 의해서 나옵니다. 그죠? 자, 우리 요거 혹시 구분하실 줄 아세요? 개발과 개발의 차이 아세요? 한국말 좀 꺼져, 씨. 괜한 TMI 날릴 뻔했네요. 이게 현실입니다.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자, 네이버에서 검색하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어쨌든 간에 어디 갔냐? 우리 어디 얘기했죠? 개발자한테 갖고 온다고 했죠? 그쵸? 자, 수정란의 유전체가 유전자를 포함하고 있듯이 최초의 음에는 음악 유전자 역할을 하는 원소가 특정 위치에 배열된 행렬 형태의 음악 유전체가 부여되고 있다라고 돼 있어요. 자, 발생 과정을 거치면서 음악 유전체 행렬의 작용으로 행렬의 원소가 지정하는 독특성이 음악 작품의 구조적 특성으로 발현하게 된다. 자, 그러면서 여기 요거 발생이 돼서 뭐가 있대? 행렬의 원소가 있대요. 지금 이 원소의 어떤 특수성이 독특함으로 발현이 되고 있다고 하고 있네요. 그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음악 유기체는 서로 짝짓기를 통하여 새로운 특성을 자손 음악 유기체에 부여하게 된다. 자, 발생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하는 거야? 짝짓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자, 부모들로 인해서 뭐가 나오게 된다? 자식들이 생성이 된다라는 얘기겠죠. 근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진화론과 연결시켜 주시면 충분히 파악이 가능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쭉 보면요. 이 새로운 짝짓기를 하면은 음악 유전체를 가진 단일한 음을 생성하는데, 이 새로운 음악 유전체가 갖는 절반의 유전자는 두 부모 음악 유기체의 유전체 중 하나에서 온 것이고, 나머지 절반은 다른 부모 음악 유기체의 유전체에서 온 것이다. 다시 말해서 두 개의 부모 작품이 가진 음악 유전체 행렬과 원소 중 일부만을 택하여 다음 세대 음악 유전체 행렬을 만들어낸다. 또한 짝짓기 과정에서 돌연변이 함수의 작용에 의해 임의의 변수가 투입되어, 지금 뭐라고 돼 있어? 돌연변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부모 음악 유기체에 없었던 특성이 자손 음악 유기체에 나타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럼 자식에는 그냥 부모의 형질이 그대로 물려받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돌연변이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이제, 부모님, 아니, 그렇다고 제가 진짜 돌연변은 아니고요. 주워온 자식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부모님 이제 두 분이 딱 당연히 계시겠죠. 저 없지 않아요. 있어요. 근데 그런데, 자, 보통 여기 이제 부모님 성격은 이제 보통 이제 약간 두 분 다 아이에 가깝습니다. 예, 아이에 가까워요. 그리고 약간 좀 안정을 추구하시는 이제 그런 이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저 보면 어때요? 그랑 완전 반대죠. 그죠? 돌연변이가 맞습니다. 그죠? 왜 웃는 거야? 왜 웃는 거야? 근데 저 원래는요, 내향적이었어요. 갸우뚱하지 마시고, 원래는 저는 이제 내향적인 성격이 이제 본성에 가깝습니다만, 이제 이 일을 하게 되면서 뭔가 좀 기질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솔직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요 공간에서만 제가 이제 어그로를 끌 줄 알지, 밖에서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 잘 안 그래요. 많이 안 그래요. 많이 안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있는데 동생도 하나 있는데 동생도 이제 저랑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르고 저만 좀 미친놈인 것 같아요. 그죠? 저만 이제 안정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뭐 좆대더라도 돼. 일단 가보자. 약간 가보자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좀 돌연변이가 아닌가 좀 싶어요. 그래서 제가 제가 독립을 한 지가 이제 한 3년이 다 돼가는데 그 전까지 이제 집에 같이 살았을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 맨날 싸웠어요. 진짜 맨날 진짜 하나도 맞는 게 한 개도 없어. 맨날 싸웠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막 진짜 화가 막 여기 머리 끝까지 진짜 나 더 이상 집에 못 있겠다. 내가 그럼 나가라. 그럼 나 나갈게 하고 바로 나갔거든요. 레알이야, 레알. 제가 이제 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갔는데. 나가니까 평화가 찾아오더라고. 역시 이제 서로, 그러니까 일단 내가 컸잖아요. 내가 어른이 됐잖아. 그러니까, 물론 지금 아직도 어른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예,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철이 덜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간에 저는 아직도 그런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내가 좀 성장을 한 상황이니까 이제 좀 이렇게 거리를 좀 두게 되면은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더라고요. 지금도 싸우고 막 그러시죠? 아닌가? 말 잘 듣고 계세요? 당신 제일 안 그럴 것 같은데? 당신은 잘 들으시죠? 일주일에 5번을 안 보고 사는. 그건 뭐 이제, 그쵸. 이제 몸의 거리가 좀 멀어지니까, 마음의 거리 우리가 가까워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마침 이제, 어떤 이제 아저씨, 그러니까 나 마누라 있는 아저씨가 이제 마누라가 나 친정가 하면, 와, 씨발, 개꿀 하면서 이제 디아블로 존나 하는 거야. 막. 근데 이제 밤에? 나 자기 보고 싶어서 왔어.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왜? 아니, 왜 오는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짤 아시죠? 아니, 왜? 나 오빠가 보고 싶어서 오늘 새벽에 갈 거야. 아니, 왜? 더 늦어! 왜 그러는 거야? 그런 느낌이죠. 그쵸? 그 다음에, 어디까지 얘기했냐? 우리, 돌연변이 얘기했었죠. 돌연변이. 그 다음에 돌연변이 함수는 생물 세계의 돌연변이가 부모 세대에 없는 새로운 형질을 무작위로 창출하듯이 유전자 행렬의 0.1에서 0.5%의 원소값을 무작위로 다른 값. 그럼 여기 이 돌연변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몇 프로만 0.1에서 0.5 정도로만 그렇게 막 큰 비중으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쵸. 돌연변이 확 바뀌면은 이거는 그쯤 되면 돌연변이가 아니라 남의 자식 아닌가요? 그런 느낌이잖아. 무작위로 이 정도가 좀 바뀌어줘야지 남의 자식이 되는 건 좀 아니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자선음악 유전체 행렬의 작용에 의해 다음 세대의 음악 유기체의 발생이 진행되어 하나의 음으로부터 여러 개의 음이 연쇄되는 새로운 악곡인 자손음악 유기체가 만들어진다. 그럼 봐봐요. 짝짓기가 끝나서 자식 새끼가 나와서 이 자식 새끼도 또 이렇게 발생이라는 게 되면서 쭉쭉 순환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이 순환이 되는 거죠. 이런 학습들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결국 뭐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하나의 음악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자손음악 유기체는 부모음악 유기체와 비교했을 때 짝짓기, 돌연변이, 발생 과정을 통해 짝짓기 얘기했고 돌연변이 했고 그다음에 발생 얘기를 했고 그죠? 이걸 통해서 유전자 행렬의 특성이 바뀌게 되어 있고 이것은 진화에 해당한다. 그쵸? 이런 것들이 돌연변이들을 통해서 쭉쭉쭉쭉 바뀌어. 그럼 이게 뭐야? 이거 자체가 진화로 볼 수 있는 거지. 그럼 방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도 돌연변이 있었어요.
그죠? 진화, 진화, 악문 진화, 막 그런 거야. 자, 아무튼, 자, 이러한 음악의 진화 과정이 동일한 유전체 행렬부터 발생한 음악 유기체의 집단인 개체군 안에서 유전체의 변화를 통해 다양하고 복잡한 구조를 갖춘 새로운 후속 세대의 음악 유기체를 창출하게 된다. 그럼 이게 계속 쭉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의 음악 유전체에서 다양하게 창출되어 개체군을 구성하는 음악 유기체들 중에서는 어떤 것이 선택되어 자손 음악을 남기게 될지는 생물 세계에서 환경의 독특성을 반영하는 자연 선택 과정. 자, 밑줄 쳐보자. 자연 선택 과정. 그러니까 얘가 지금 특성을 이제 제거를 하든 이제 뭐 유지를 하든 간에 이거는 우리가 생물학적인에서는 자연 선택이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진화가 되는 거였어. 근데 자, 우리가 이거를 이제 AI 인공지능으로 이제 하려면은 이건 말 그대로 뭐야? 인공지능도 하나의 프로그램이죠. 그럼 프로그램이니까 누구의 개입이 필요할까요? 이런 것들은 뭐라고? 누구의 개입이 필요할까? 얘는 자연 선택에 의해서 진화가 되잖아, 생물은. 근데 인공지능은 누가 개입해야 될까? 그래, 개발자가 개입하겠죠. 개발자가 개입하겠죠. 자,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적합 함수들이 필터링을 통해 결정한다라고 있네요. 그쵸? 그럼 얘에 관련되어 있는 거, 이 자연 선택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는 여기서는 적합 함수로 걸러낼 거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합 함수로 걸러낸다. 자, 그래서 이때 다양한 적합 함수들이 동원될 수 있는데 그 중에는 특정한 음악적 형식을 따르는지 형식 동그라미, 그 다음에 음악적 취향을 충족하는지 동그라미, 그 다음에 지정한 음의 진행을 보이는지를 평가하는 적합 함수가 있다. 그럼 적합 함수라는 건 어떤 필터링을 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음악 유기체 전체가 음악 유전체 행렬에 의해 통제되는 발생 과정을 거친 후에 적합도가, 자, 그러니까 이게 다 끝나고 요게 다 끝나고 진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기 전에 여기서 한번 필터링을 거치고 어떤 것만 갖고 가야 될지 얘기가 나온 거지. 되니? 그래서 최종적으로 남은 음악 유기체들이 무작위로 짝이 지어져서 충분한 후손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다시 발생 과정을 거쳐 새로운 개체를 구성하는 음악 유기체가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유전 알고리즘을 통해서 완성된 많은 작품 중에서 선별된 것이 세상에 발표된다. 음악 유기체의 개발자들이 추구하는 목표는 사람의 생각해낼 수 없는 참신한 음악 상품의 창출이다. 자, 여기 부분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만들어진 음악이라는 거는 뭐야? 참신하길 바란대요. 참신하길 바란대. 자, 근데 이게 문제가 뭘까요? 일단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자고. 자, 참신하다고가 끝이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영역은 뭐예요? 음악이란 영역이에요. 그럼 음악은 결국 누가 들어요? 사람이 들어요. 그럼 결국 사람들이 인정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제일 중요한 거겠죠. 그럼 우리가 참신한 음악만으로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겠죠. 모두 챙겨야 돼. 대중성도 챙겨야겠죠. 혹은 예술성, 대중성 뭐 이런 것들도 챙겨줘야겠죠. 그쵸?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AI로 그림을 그렸어. AI로 그림 그렸는데 보면 어때? 존나 마음에 들죠? 왜요? 어떻게 알지? 아무튼 이쁜 누나들이 막 여기 보이잖아요. 이쁜 누나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 내가 봐도 누나야. 아무튼 그런데 그게 뭐야? 본인의 마음에 쏙 든 거잖아. 야, 만약에 AI로 그렸는데 어디 판타지에 나오는 뭐 엘프가 나오면 모르겠는데 막 오크가 나와. 오크, 뭐 트롤이 나와. 막 아니면 뭐 언데드가 나와. 그런 스타일로 막 그려놨어. 씨발 받아들일 거야? 누나라고 할 거야? 생물이 아닌데 이 정도면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대중성도 어느 정도 맞춰갈 수밖에 없는 거야. 결국 그거를 보는 음악이나 그림이나 뭐 영상이나 다 보는 것들은 다 뭐야? 결국 대중들의 입맛에 맞춰줘야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최근에도 뭐야? AI를 이용한 영상 하나 있었잖아. 그 해리포터 발렌시아가 버전. 말레이시아가 이러면서 막 이거 있잖아.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닥쳐 마이 포이 말레이시아가 그런 거 있잖아.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쭉 거기 보면요, 우연히 개입하는 유전 알고리즘을 따라가다 보면은 사람보다 효율적으로 참신한 발상이 반영된 음악이 창출하게 된다.
컴퓨터는 사람보다 효율적으로 많은 새로운 곡을 창출해낼 수 있기 때문에 창조적 생산력이 탁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음악을 소비하는 주체는 뭐기 때문에 결국 사람이기 때문에 참신하면서도 주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결국에는 그렇게 창조된 음악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사람이 판단하여 발표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음악 유기체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참신성을 가지면서 동시에 사람의 취향에 어긋나지 않는 당연히 이 취향도 반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딜레마를 뛰어넘어야 작품으로 가치를 얻게 된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어떻게 좀 보면 역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참신한데 어떻게 대중적일 수가 있어? 그러기 쉽지가 않겠죠. 그쵸? 근데 확실히 아까 그런 거 있었잖아요. 해리포터의 발렌시아가, 반지의 제왕 발렌시아가, 침착맨 발렌시아가 막 존나 많잖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어때? 제가 마음에 드니까 그 얘기를 한 거잖아. 뭐 있었어? 화성 갈 거니까 막 스킨 막 이거 제가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도 어쨌든 결론적으로 마음에 들어야 된다는 논문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음악이 이제 이런 이제 생물학적 진화랑 연결시켜서 그런 게 발생이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누가 그 음악이나 어떤 각종 예술 같은 경우는 사람의 취향이 담긴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 두 가지의 요소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바로 봅시다. 문제 1번. 위클의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공간상의 분포를 개소리죠. 네, 넘어가시고요. 자 2번 대상의 창출 과정을 제시하여 맞죠? 음악 유전자 그거 얘기했죠. 대상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2번이 정답입니다. 자 2번 위클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자 인공지능이 만든 음악의 가치는 인공지능이 판단할 수 있다? 아까 누가 판단해야 되겠어? 사람이 판단해야 된다겠죠. 1번이 정답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확인을 같이 해볼게요. 인공지능이 창조하는 예술의 가능성이 현실에서 구체화되고 있다는 부분은 첫 번째 문단에 나와 있고요. 3번 컴퓨터는 인간이 창출한 적 없는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거 참신성과 연결 가능하겠죠. 4번 인공지능은 인간에게 고유하다고 여겨진 사고 능력을 기계가 갖게 한다. 맞죠. 5번 예술에서 참신성을 실현시키는 것이 기기의 작동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그쵸? 3번 볼게요. 이번엔 유전 알고리즘이 만들어내는 음악 유기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이랬어요. 음악 유기체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1번 발생을 거친 음악 유기체의 적합도 우리 발생 모른다 쳤어. 어쨌든 적합도는 뭘 통해? 적합 함수에 의해 평가된다. 맞겠죠? 2번 단일한 음은 발생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음으로 구성된 악곡이 된다. 그치? 진화하는 거니까 맞겠죠? 3번 진화 과정은 음악 유전체의 변화를 통해 음악 유기체의 다양한 구조를 창출한다. 맞겠죠? 4번 적합도가 가장 높은 음악 유기체는 다음으로 적합도가 높은 맞아요. 무작위로 하나가 있었어요. 거기 틀렸습니다. 잘했습니다. 자 5번 두 음악 유기체가 짝지어지면 두 음악 유기체의 유전자 일부를 이어하는 단일한 몸이 만들어진다. 그 부모 자식 생각하면 되죠. 4번 기억과 니은인데 기억이 생물 유기체고요. 니은이 음악 유기체입니다. 요걸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1번 자 기억이 환경에 의해 선택되어 자손을 남기듯이 니은은 음악 유전체에 의해 선택되어 자손 음악을 남긴다. 그렇지. 그 적합상수로 바로 바꿔야 되죠. 이거 쉽죠? 생각보다 쉬웠죠? 나머지 또 볼게요. 자, 2번 니은, 기억은 단일한 세포에서 발생하여 생물 개체가 되고 니은은 하나의 몸에서 발생하여 음악 작품이 된다. 이거 연결되겠죠? 3번 기억의 유전체는 유전자가 구성하고 니은의 음악 유전체 행렬은 음악 유전자 역할을 하는 원소가 구성한다. 맞죠? 4번 기억은 짝짓기의 결과로 부모의 특성을 가진 자손을 낳고 니은은 짝짓기의 결과로 부모 음악 유기체의 특성을 가진 자손 음악 유기체를 얻는다. 이것도 맞겠죠? 그냥 비슷한 속성이라고 했으니까 같이 연결되겠죠? 그죠? 5번 기억은 돌연변을 통해 부모 세대에 없던 새로운 특성을 갖게 되고 니은은 돌연변이 함수를 통해 부모 음악 유기체에 없던 새로운 특성을 갖게 된다. 이것도 맞는 말이겠네요. 마지막! 이게 아니라 두 번째 나갔네요. 자 5번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유전 알고리즘이 만들어내는 음악 유기체의 창출 과정하는 자 인간의 평양 동그라미. 자 지금 뭐가 문제였어? 자 이 필터링을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뭐라고 했죠? 아까 얘의 역할이 있을 수 있다겠죠. 그쵸? 인간의 편향이 즉 적합함수에 개입한다. 어떠한 적합함수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유형의 최종 음악 작품들이 창출된다. 그러므로 적합함수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결과물의 특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결국
음악 유기체의 개발자는 자 동그라미 자신의 미적 기준 그 다음에 목적 동그라미에 따라 선호하는 음악의 특성이 나타나도록 적합 함수를 조정해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인유한 편향으로 인하여 기계의 창조성은 제한적으로 반영된다라고 해서 얘가 얘기하고 싶은 이 참신성 부분은 어느 정도 제한이 될 수 있다. 누구에 인해서? 개발자에게 인해서. 이 얘기죠? 그러면 바로 봅시다. 자, 최초 세대의 음악 유전자 행렬의 설계 과정에서 인간의 편향이 개입될 수 있겠다. 그렇죠. 개발자가 만드는 거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자, 2번. 자, 새로운 음악 유기체를 만들 때 돌연변이 발생률이 커지면 기계의 창조성이 억제된다. 자, 돌연변이라는 게 뭐였어? 약간 예외적인 부분들인 거잖아. 그럼 오히려 창의성이 좀 더 발현될 수 있는 거지. 그치?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음악 유기체의 개발자는 음악 장르에 따른 선호를 적합함수를 통해 반영할 수 있게. 그쵸? 4번, 적합함수가 적합도의 기준을 낮춰 잡으면 기계의 창조성은 더 크게 허용될 수 있게 나왔고. 5번, 완성된 음악 유기체 중 세상에 발표할 것을 선택할 때에도 개별자의 편향이 개입하게 맞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A의 문맥상. 발현한다는 얘기인가요, 저게? 발현하게 된다. 자, 여기 어디 있냐면은 193페이지의 두 번째 문단 맨 밑줄에 보시면 있습니다. 음악 작품의 구조적 특성으로 발현이 되겠다. 그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니까 그나마 제일 비슷한 말이 뭐가 있어? 2번이겠죠? 드러나게.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아무튼